지역 이 경기 군포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22살 여성이 불에 탄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 내부에선 설마 또 제발 연쇄살인마는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는데요. 유영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13명의 여성을 잇따라 죽인 정남규가 검거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는 제대로 된 CCTV 등이 없어서 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내가 잡히지 않았다면 한 달에 한두 명은 더 죽였을 것이다.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윤 씨는 안양시 안양 8동에서 모처럼 친구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윤철 앞에는 그렇게 집에 가는 회사원 윤 씨가 걸어가고 있었고, 김윤철은 차로 천천히 다가가며 윤 씨의 집 방향을 넌지시 물었고 같은 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젠틀해 보이는 김 씨의 외모와 태도에 안심한 윤 씨는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에 차에 올랐고 잠시 후 그녀를 태운 소렌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오늘은 2006년 안양과 군포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을 연쇄살인한 김윤철에 대한 사건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윤철은 윤 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윤 씨가 항의하자 김윤철은 흉기로 위협한 채 윤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김윤철은 자신의 승용차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만취한 채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공포에 떨고 있는 윤 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김윤철은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했는데요. 결국 김윤철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포장형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시켰습니다. 사실 윤 씨는 납치된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와 112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짧게는 3초, 길게는 10여 초 동안 신호가 울렸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윤철이 윤 씨에게 행한 납치부터 살해까지는 불과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살해한 뒤 범인은 그녀의 사체를 버릴 곳을 찾기 위해 시신을 싣고 군포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금정역 뒤 역과 도로의 담틈을 발견하고 그곳에 시체를 유기하고 며칠 뒤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사체 훼손을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윤 씨는 실종 닷새 만인 5월 20일 새벽 2시 30분께 군포 금정역 인근 전철 방호복 옆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체는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굽어있던 일부 손가락과 과거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한 결과 실종된 윤 씨로 판명났습니다. 김윤철은 윤 씨를 살해 유기한 지 이틀째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유동 인구가 많은 3번역 내의 현금 인출기를 택했으나 당시 범인의 현금 인출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계는 없는 깡통 CCTV였는데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한편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서나 증거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탐문 수사에서도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윤 씨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김윤철은 첫 번째 살인에서 경찰에 잡히지 않자 두 번째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는데 두 번째 피해자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 김씨로 3번역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학생 김씨는 밤 11시 30분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김윤철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둘은 차 안에서 남자친구와 학교 생활 등의 얘기를 1시간 40분 넘게 나눴으며 서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씨의 한 친구는 새벽에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으니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다. 범인과 그 시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내 일처럼 가슴이 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윤철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성폭행과 함께 신용카드를 빼앗아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쉽게 얻은 범인은 이번에도 성폭행도 하고 돈도 빼앗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김윤철이 신체를 더듬자 낌새를 눈치채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김윤철은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신용카드도 갖고 있지 않았고 현금도 없었지만 김윤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역시 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실종 3주일이 지난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일명 도깨비 도로 옆 풀숲에서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허벅지 부근에는 예리한 흉기로 인해 생긴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 있었는데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윤철은 2명의 여성을 연달아 살해하고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윤철이 여기서 범행을 멈췄다면 2명의 여성 살인사건은 과연 풀게 됐을까요? 경찰은 2명의 여성이 연달아 살해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내의 모든 인력이 동원돼 두 사건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수사망에 올려놓고 용의자를 좁혀갔습니다. 또 범인의 예상 가능 동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같은 동선에 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밤 11시경에 군포시 3번동에서 집에 가고 있던 허모 씨가 세 번째로 희생됐습니다. 두 차례 범행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은 김윤철은 세 번째 범행에서는 더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김윤철은 횟수가 더해갈수록 대범하고 잔인해지는 연쇄살인범의 전형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김 씨는 이전 희생자와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의 야산 풀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철은 허 씨를 심한 폭행을 했고 허 씨의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김윤철은 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구찌 핸드백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을 정도로 초범답지 않은 태연함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피해자 김 씨의 사체에서 얼굴 없는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두 피해 여성의 통화 기록을 분석, 동선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실종은 김윤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되게 됩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인 윤 씨의 돈을 인출했던 현금 지급기의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허 씨의 신용카드를 갖고 또다시 그곳을 찾았지만 수사팀은 범인이 동일 장소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으로 CCTV를 다시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실종된 이틀 후인 7월 3일 김윤철이 허 씨의 신용카드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윤철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윤철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에 잡히게 됐고 현금 인출기에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또한 김윤철은 증거물 앞에서도 떨기만 할 뿐 무조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을 교묘히 둘러대다가 국과수의 DNA의 분석 결과가 나오자 그때야 단념한 듯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은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 수사 발표 직전까지도 허 씨가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5일 오후 2시쯤 김윤철이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김윤철은 울면서 허 씨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허 씨는 의왕시 백은호수 인근의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감식 결과 앞에 두 피해자와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피해자 윤 씨의 경우 처음에는 김윤철의 범행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윤 씨가 군대 간 남자친구의 생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삼았다는 사실을 김윤철이 알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그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김윤철은 청소년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모범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를 맡은 경찰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윤철의 실체를 알고 보니 그는 컴퓨터 부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김윤철은 전과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가정에서는 효자였고 평소 밝은 성격으로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하던 동료가 밤에는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이지만 김윤철의 범행은 초범의 짓이라 하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십 건의 포르노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동영상에는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을 갖는 장면,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실제로 강간하는 장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던 듯해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했다는 점을 볼 때 내면의 일종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윤철은 처음에는 카드빚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급 150만 원가량, 연봉 2,800만 원가량을 받았던 그는 가정 형편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범행 수개월 전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었는데 그 카드빚과 차량 할부 대금으로 매달 160여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적자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위에서 돈을 빌려 상환금을 충당했는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김윤철의 엽기적인 행적은 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특히 그가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애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1차 범행 다음날 김윤철은 피해자에게 뺏은 돈과 카메라를 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한국 민속촌에 놀러가 피해 여성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김윤철은 사건 4일 후인 6월 13일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십 장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윤철은 범행을 하면서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이면 연쇄 살인 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윤철은 그만큼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인데 평균 20여일 간격으로 살인을 하는 동안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범행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대담해진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김윤철은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그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이유는 전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유리한 정상 참작이었고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으니 국가 유공자 후손이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마 김윤철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자신의 피 속에 들끓었던 살인마의 기운을 첫 번째 살인에서 확인했고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살인에서
살인 행각을 즐겼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의 말대로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처럼 많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할 대형 연쇄살인마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